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언어의 이해 5강이죠.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러분과 직접 면대면을 하지 못하고 아마 이번 달까지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긴 해도 뭐 상황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좀 여러분들 그 학습 이렇게라도 좀 해봅시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은 언어의 학습 과정과 그 방법, 그리고 학습 과정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를 어떤 식으로 배우느냐를 이번 시간에 이제 좀 더 이제 각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언어의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먼저 이제 언어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언어학적 측면,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먼저 구조주의 언어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주의 언어학이라는 것은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이 언어가 그러니까 반복 학습 또는 보상에 의해 습득된다고 보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어떻게 인간에게 학습되느냐 그랬을 때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반복 학습과 보상 의해서 언어가 습득된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반복학습과 보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랬을 때 반복학습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이 말하는 것을 듣고 또 흉내내고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 입장에서 본다면 어, 엄마를 보면서 뭡니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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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하면서 엄마를 하게 되고 아빠가 내는 소리, 야, 나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하게 되면 그걸 보고 아빠, 아빠, 아빠 하게 되면서 아빠라는 단어를 습득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단,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족이라는 집단 안에서 아버지와 엄마가 있다 그랬을 때 아빠와 엄마의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언어를 가지고 그걸 반복해서 계속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고 그거를 갖다가 흉내를 내는 거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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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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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그 말들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한다고 보는 것이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의 입장인 겁니다. 다음 보면 이제 보상에 의해 습득한다 그랬는데 이 보상에 의한 습득이라는 것은 특정한 말을 했을 때 어른들의 보상이라는 거죠. 그럼 어른들이 내가 어떤 이를테면 어린아이가 엄마라고 했을 때 엄마라고 했네 엄마라고 했네 하면서 엄마가 막 박수를 치면서 좋다 그러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린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일종의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보상을 받으면서 자신이 어떠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보상이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 특정한 표현을 반복 학습을 해가지고 언어를 습득한다. 라고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주의 언어학 입장에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어떠한 반복학습과 보상에 의해서 언어가 습득된다고 봤는데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기도 하죠. 어떤 측면에서 제기되느냐 했을 때 경험적 관찰을 하다 보면 어린아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문장을 만들어내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일종의 언어의 창조적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언어의 창조적 능력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입장에서? 이 구조주의 언어학 입장에서는. 음. 그래서 이 언어의 창조적 능력에 관한 설명 방법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보게 될 바로 인지 언어학입니다. 이 인지 언어학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언어 습득이 언어의 규칙을 이해하면 그러니까 규칙을 이해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이론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복학습과 앞서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이 뭐라 그랬습니까? 반복학습과 보상, 그러니까 정을 통해서 언어를 배운다고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지 언어학은 그렇게 인간이 어떤 반복학습과 정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유전학적으로 뭡니까? 인간이 이미 언어를 합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언어의 규칙을 통해 가지고 언어를 학습한다는 가설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어떠한 언어의 창조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언어의 규칙을 배우게 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언어를 학습한다. 그러니까 언어의 규칙이라는 게 예를 들면 자음과 모음 이런 것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 국어 같은 경우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통해서 조합 문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다라마바사 그다음에 아차타카파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조합을 통한 문자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자음과 모음의 규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언어의 일종의 규칙이 되겠죠. 이런 것을 통해 언어를 학습한다는 가설이 바로 인지 언어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 언어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창조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언어의 창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의 창조가 가능하다는 이론인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떠한 언어 창조적 능력에 의하면 인간이 언어를 우선적으로 학습을 통해 습득한다는 구조주의 언어학과는 정반대 이야기죠. 음. 그러니까 구조주의 언어학자 입장에서는 인간은 뭡니까? 후천적 반복 학습과 어떠한 그 보상이라는 정해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 거기에 비해서 인지 언어학 입장에서는 아니다. 인간은 언어의 창조성을 이미 타고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고난 인지 언어의 창조적 능력을 통해서 언어의 규칙을 통해 가지고 언어를 학습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언어의 인지 언어학적 입장이라는 거죠. 서로 대립되고 있죠. 그래서 앞선 구조주의 언어학과 대립되는 언어학으로서 인지 언어학이 이야기되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게 기능주의 언어학입니다. 기능주의 언어학. 그럼 기능주의 언어학자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언어를 의사소통 그 자체로 본다는 거죠. 언어를 의사소통 그 자체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언어 외적 발음이나 문법 등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기능주의 언어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주의 언어학 입장에서는 언어라는 것이 형식 그 자체보다는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언어의 기능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기능주의 언어학자 입장에서 언어는 그냥 의사 전달 체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의사 전달 체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기능주의 언어학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 기능주의 언어학의 입장에서 예시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도대체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는 게 뭐냐를 갖다 이야기하면서 예시로 들어오는 게 바로 프랑스 얘기죠. 프랑스에 그러니까 누굽니까? 프랑스의 왕인 루이 16세죠. 루이 16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루이 16세가 이제 어떤 배고픔을 참지 못한 민중들이 와가지고 빵을 달라, 빵을 달라, 배가 너무 고프다, 우리에게 빵을 달라라고 얘기했더니 그 루이 16세가 뭐라 그럽니까? 빵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잖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왕인 루이 16세가 보기에는 아니 빵과 자기 주변에는 뭡니까? 빵과 고기라는 것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 빵 먹기 싫으면 고기 먹어 이러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빵을 달라라고 말했던 그 민중들은 뭡니까? 우리는 배고파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최소한의 어떠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빵을 달라는 거였죠. 그러면은 그 빵에 대한 의미 체계 자체가 의미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민중들 입장에서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의 입장으로서의 빵이었던 거고 루이 16세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렇죠. 빵과 고기 중에 선택적 입장에서 놓여 있을 때의 어떤 빵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 민중들이 루이 16세에게 빵을 달라고 했던 그 언어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를 루이 16세는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결국은 뭡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결국 그 루이 16세를 왕좌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그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언어라는 것이 기능주의 언어학 입장에서 보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능주의 언어학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게 사회 언어학이죠. 사회 언어학. 이 사회 언어학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게 결국 사회의 유형에 따라 습득된다고 보는 이론인 겁니다. 언어라는 게 사회 유형에 따라 습득된다. 그래서 제한적 언어와 섬세적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한적 언어와 섬세적 언어. 그래서 제한적 언어라는 것은 고정적이면서 제약적이고 축약적이기 때문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이나 구분 혹은 정확성이 결여된 언어이기에 대략적으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이 하위층인 집단에서 사용하는 언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제한적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 정보라는 것은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한적 언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이나 정확성이 결여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정보. 그러니까 이 이를테면 꽃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꽃이라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그냥 꽃이라는 개념을 갖다 정확히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어휘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꽃을 이를테면 아름다운 꽃이라든지 내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꽃이라든지 뭐 이렇듯이 옆에 꾸미는 말들이 좀 붙는다면 그 꽃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예시가 조금 우습긴 한데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한적 언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언어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언어들이 제한적 언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섬세적 언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섬세하지 않습니까? 섬세하기 때문에 제한적 언어에 비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보다 폭넓은 사고 영역을 표현하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언어가 안에서의 제한적 언어와 섬세적 언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정도를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언어학적 측면에서 총 4가지의 어떠한 언어학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구조주의 언어학으로서 구조주의 언어학 입장에서 본다면 언어라는 것이 뭐를 통해서 반복학습과 어떠한 보상을 통해서 습득하게 된다. 그래서 후천적인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구조주의 언어학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구조주의 언어학 입장과 정반대되는 입장으로서 인지 언어학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인지 언어학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뭡니까?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창조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그 언어의 창조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뭡니까? 언어의 규칙을 배워가지고 그 창조적 어휘를 자기 스스로 개발하게 되고 그거를 말하게 되는 것을 통해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게 인지 언어학 입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능주의 언어학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의 의사소통 능력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언어의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기능주의 언어학 입장이고요. 사회 언어학 입장에서는 언어라는 것이 결국 어떤 사회적 유형, 그러니까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해가지고 제한적 언어와 섬세적 언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제한적 언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언어가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으며 대략적 정보만을 전달하는 언어라고 보면 섬세적 언어라는 것은 그것에 비해서 제한적 언어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면서 정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섬세적 언어이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언어학적 측면에서의 언어의 학습 과정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언어의 학습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행동주의가 있죠. 그래서 이 행동주의라는 것은 언어의 학습 과정이 앞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던 어떤 그 구조주의 언어학자 입장과는 좀 유사하죠. 그래서 언어의 학습 과정이라는 것이 반복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게 행동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배운다는 것을 반복 연습, 그 다음에 보상에 의한 강화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어린이 역시 또한 언어를 듣고 흉내내고 반복하는 연습을 통해 가지고 언어를 습득한다라고 보는 게 행동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주의 입장은 어느 입장과 동일합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떠한 언어학적 측면에서는 구조주의 언어학과 유사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인지주의라는 게 있죠. 그럼 이 인지주의는 당연히 뭡니까? 인지 언어학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의 이해를 통해서 개체 파악이 가능하기에 어떤 사물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물의 구성 원리,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인지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주의 입장에서는 언어의 통사, 의문 혹은 의미상의 규칙을 이해하게 되면서 언어의 습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지 언어학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언어는 창조성,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창조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런데 거기에서 뭘 배우면서 언어의 규칙을 배우게 되면서 언어를 습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의 통사, 의문, 의미상의 규칙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인지주의 입장에서는 언어를 습득한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습득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한 의미 있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인간은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과 관련된 표현만을 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사례가 갑자기 걸려버렸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제 그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총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행동주의고 하나는 인지주의인데, 그럼 이 행동주의는 앞서 이제 어떠한 우리가 이야기했던 언어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뭐와 상관이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구조주의 언어학과 상관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인지주의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인지 언어학과 상관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학적 측면에서 행동주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조주의 언어학, 그 다음에 언어학적 측면에서 인지 언어학은 심리학적 측면으로 본다면 인지주의하고 동일한 어떠한 언어 학습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볼 부분들이 바로 언어의 학습 방법입니다. 언어의 학습 방법. 그래서 이 언어의 학습 방법 부분에서는 주로 그러니까 외국어를 어떤 식으로 학습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외국어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배우게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학습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뭐 살펴보면 총 12가지의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읽어보시면 이러한 학습 방법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아주 쉽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번 그 장 같은 경우에는 학습 방법이 무엇인지 혹은 어떤 식으로 인간이 언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연구들, 그러니까 언어학이 되겠죠. 그것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먼저 외국어를 학습하는 방법 중에 자연식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자연식 방법이라는 말 그대로 자연식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방법과 같이 외국어 학습이라는 것도 결국 동일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연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그리스 노예를 이용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리스어를 가르친 방식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그 언어를 익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자연식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게 바로 이제 직접식 방법이죠. 직접식 방법. 이 직접식 방법이라는 것은 총 8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목표 언어만을 사용해라. 외국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내가 영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영어만 사용하라는 거죠. 영어만 사용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어만 학습하라. 그러니까 영어 안에서 일상적으로 보통 쓰고 있는 어휘들만 학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 간 문답 연습을 소집단에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수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으로 문법은 귀납적으로 학습하라. 문법은 귀납적으로 학습하라. 그다음에 5번째로 새로운 학습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을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뭐 중언부언 이야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어떤 식으로 외국어를 배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보시면 구체적 단어는 시범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보고 가르치고 추상적 단어는 연상법으로 학습하라. 그러니까 구체적 단어라는 것은 시범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범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고 가르치는 것 방법을 하고 추상적 단어, 추상적 단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를테면 아름답다라는 단어들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뭡니까? 추상적이죠.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모호하죠. 그런데 우리가 연상법을 학습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아름다움은 뭡니까? 트와이스라고 합시다. 참, 저 트와이스 좋아합니다. 트와이스라는 그 여성 걸그룹 있죠. 그 걸그룹의 멤버를 생각하면 뭡니까? 연상해 보면 트와이스의 걸그룹의 멤버들은 아름다워.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아름답다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연상법으로 학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연상법에 따른 학습법이 되겠죠. 다음 말하기와 듣기를 동시에 학습하라. 이것이 바로 직접식 방법인 겁니다. 말하기와 듣기를 동시에 학습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정확한 발음과 문법을 강조하라. 이것이 직접식 방법에 의한 외국어의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과학적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접근법이라는 것은 쓰기보다는 말하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외국어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말 중심 방법으로 가르쳐라. 왜? 쓰기보다는 말하기에 역점을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중심 방법으로 말 중심 방법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음성학이라는 것을 교육 및 교사 훈련에 적용하라. 음성학을 적용하라. 이것이 과학적 접근법이죠. 왜 그러냐면 음성학을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과학적 접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성학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교육 및 교사 훈련에 적용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학습자는 문자화된 언어에 앞서서 먼저 들어라. 여기는 말하기가 역점이기 때문에 먼저 들으라는 거죠. 다음으로 네 번째로 단어라는 것은 결국 문장 또는 문장은 맥락에서 학습되고 고립은 학습 그러니까 고립되어 학습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뭉쳐가지고 같이 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왜 이럽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아까 사례가 들려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기침이 나와가지고 목소리가 이상해져 버리네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학적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먼저 말하기 중심이었죠. 그래서 네 번째로 단어는 문장, 그다음에 문장은 맥락에서 학습하라는 거죠. 그리고 혼자 고립돼서 학습은 하지 말고 다 같이 모여서 하라. 이게 과학적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법을 할 때는 의미 있는 맥락에서 귀납적으로 이해하라. 귀납적.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학습 방법을 보면 다 귀납적 학습 방법을 선택하고 있죠. 다음 여섯 번째로 번역은 피하고 모국어는 새 단어의 소개, 이해 여부 점검 때만 사용하라. 그러니까 과학적 학습방 접근법 안에서는 모국어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그 번역은 피하라는 건 뭐냐면 번역 투의 문장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번역을 해버리면 뭡니까? 그 번역을 한 어떤 모국어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모국어는 뭡니까? 새 단어를 소개하거나 네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를 점검할 때만 사용하고 아예 모국어 사용을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과학적 접근법에서의 외국어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로 문법 번역식 방법이 있죠. 문법 번역식이기 때문에 문법 번역의 핵심을 맞추는 거죠. 앞선 과학적 접근법이 말하기의 역점이었다면 문법 번역식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뭐에 두고 있습니까? 문법 번역에 핵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어의 학습 목적을 외국 문학 작품 읽기와 정신훈련 혹은 지적 개발에 두고 있는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읽기와 쓰기 중심의 교육이 된다는 거죠. 말하기보다는 읽기와 쓰기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는 개별적으로 번역하거나 사전을 통해 가지고 뜻을 암기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개별적으로 번역하거나 사전을 통해 뜻을 암기하라. 또한 문장이 언어 교육의 기본 단위라는 것을 이해하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이 언어 교육의 기본 단위이다. 다음으로 난해한 고전 읽기를 처음부터 시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 문법 번역식이기 때문에 먼저 난해한 고전부터 시도하라는 거죠. 난해한 고전을 시도하면서 단어를 찾고 그 사전의 뜻을 암기하면서 학습을 하라는 거죠. 다음으로 발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라. 그러니까 발음은 별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앞서 과학적 접근법이 어떠한 말하기 중심이었다면 이거는 읽기와 쓰기 중심이기 때문에 발음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길고 정확한 문법 설명을 이행하라 이거죠. 길고 정확한 문법을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올바른 번역이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학습자의 모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라. 그러니까 앞선 과학적 그 접근법과 정반대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선 것들은 뭡니까? 모국어를 아예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모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읽기 쓰기 중심의 교육을 해라. 왜? 이거는 문법 번역식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문법 번역식 방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어, 앞선 그러니까 무슨 방법과요? 그렇지. 과학적 접근법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게 바로 읽기 방법입니다. 읽기 방법. 그래서 이 읽기 방법에서 문법은 읽기에 필요한 부분만 가르쳐라는 거죠. 문법은 읽기에 필요한 부분만 가르쳐라. 그 다음에 단어는 빈도수와 유용도에 따라서 조절하고 차차 확대해 나가라. 그러니까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문법을 최소화하라는 거죠. 읽기에 필요한 부분만 가르쳐하고 단어는 빈도수, 그러니까 많이 빈출되는 단어인지 혹은 많이 활용되는 단어인지에 따라서 조절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라 이런 거죠. 다음으로 애매한 내용은 번역을 활용하라. 그러니까 애매한 내용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번역을 활용해 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아 모국어로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가라는 거죠. 다음 읽기는 읽어서 내용을 직접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으로 다섯 번째 발음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 읽은 내용을 읽어가면서 훈련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기 방법 교사는 학습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읽기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사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계속 이제 어떠한 그 외국어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건 이런 정도로 외국 학습 방법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갑시다. 아시겠죠? 다음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로 살펴보게 될 게 구두 접근 및 환경 언어 학습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두 접근 및 환경 언어 학습법이라는 것은 말하기부터 학습하라. 말하기부터 학습하라. 그다음에 목표 언어를 수업 용어로 사용하라. 그다음에 새로운 학습 내용은 환경에 기초하여 소개를 하라. 왜 그러면 환경 언어 학습법이기 때문에 어휘 선정은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단어부터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단어, 많이 알고 있는 단어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죠. 다음으로 문법 항목은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라. 그러니까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가라. 그다음에 읽기와 쓰기는 충분한 어휘 지식과 문법 지식이 형성된 후에 실시하라. 아시겠죠? 이것이 구두 접근 및 환경 언어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각 구두법이 있죠. 청각 구두법 이제 듣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수업은 대화문, 대화, 말하고 듣기 하겠죠. 대화를 통해서 시작하라. 그다음에 언어는 흉내, 그다음에 암기를 통해서 학습하라. 그다음에 문법 요소는 난이도에 따라 순서대로 역시 귀납적으로 학습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언어 기술은 말하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으로 습득하라. 그러니까 듣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 말하기, 그다음 읽기, 쓰기 이와 같은 순서로 습득하라. 다음 다섯 번째는 초기 단계에서 단어는 제한해서 가르쳐라. 제한해서 가르쳐라. 다음 여섯 번째 필요에 따라 문법에 맞는 문형을 만들어 가르쳐라.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문형을 만들으라는 거죠. 문장의 형식입니다. 문형이라는 것은. 다음 일곱 번째 학습 활동, 학습 교재는 통제하되 여기 이제 아홉 번째 보면 뭐는 시각적 교구는 많이 활용하라는 거죠. 더불어서 학습
학습자의 모국어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청각구두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9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에 여러분과 이야기해 볼 게 인지주의 접근법이죠. 이 인지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오늘 많이 나오고 있죠. 앞서서부터 인지 언어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지주의도 나왔었고, 여기 이제 어떠한 외국어의 학습 방법 안에서도 인지주의 접근법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그래서 방법도 14가지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다. 15가지군요. 15가지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인지주의 접근법이 뭐냐? 그래서 학습은 결국 학습자가 알고 있는 내용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학습은 학습자가 알고 있는 내용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는 학습자들의 어떤 기초 지식이나 혹은 일상생활의 경험과 연결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더불어서 단어 학습 외에 유의적 학습을 수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새로운 자료와 학습자의 지식, 경험을 도표, 도식을 사용해서 연결하라. 그러니까 새로운 자료와 학습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도표나 도식을 사용해서 연결해서 학습하라. 이게 인지주의 접근법이죠. 그 다음에 읽기나 쓰기, 듣기, 말하기를 강조하고 있죠. 다음으로 학습자의 어떠한 관련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시각적 교재, 시각교재라든지 시범, 학습자의 모국어 등을 활용해서 외국어의 의미, 형식의 이해에 도움을 줘라. 그러니까 뭐 앞선 것들을 갖다 모두 그냥 어떤 면으로 보면 모아놓고 있죠.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라. 여기 있죠. 필요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 활용되는 기능적 문법을 가르쳐라. 실제 활용되는 문법을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발음을 강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오류를 학습에 활용하라. 다음으로 학습자의 배경이라든지 학습 능력 차이를 알고 가르쳐라는 거죠. 그리고 학습자는 또한 뭡니까? 스스로 그 학습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습자의 유의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죠. 다음, 교사는 목표 언어를 훌륭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지주의 접근법에서는. 마지막으로 언어가 규칙 습득임을 알고 가르쳐라는 거죠. 언어는 결국 규칙의 습득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인지주의, 그러니까 인지언어학, 인지주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언어라는 게 뭐다? 규칙이라는 겁니다. 규칙. 규칙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시작하라. 이것이 어떠한 인지주의 접근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어휘 접근법이 있는데요. 어휘 접근법은 어휘가 언어 표현의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학습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협동언어 학습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언어학습의 중요 요소로 간주하는 학습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내용 중심의 학습법. 그러면은 모든 학습 내용을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유발할 수 있게 학습하는 게 바로 내용 중심의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업 중심 학습법이라는 것은 학습자의 현실 세계를 분석해 가지고 학습자의 필요 요구에 부응하는 학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어의 어떤 학습 방법의 12가지 정도를 살펴봤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정도의 학습법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이제 이야기해 봤는데요. 역시 똑같이 유튜브를 좀 감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언어가 나를 바꾼다. 언어 발달이겠죠. 어라고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언어 발달의 수수께끼. 그다음에 언어 발달 진정 나의 지배를 받는 것인가 이 부분. 그다음에 JTBC의 청소년 역설 문화보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 가지 정도의 유튜브를 간단히 한 4분에서 5분 정도 되는 것이 분량이니까 그걸 좀 보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언어 학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도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까? 언어 학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해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어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 언어학 안에서 그러니까 대립되는 것으로서 뭡니까? 그렇죠. 구조주의 언어학과 어떠한 인지 언어학이라는 게 있다는 것 정도를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이제 어떤 심리적 측면에서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외국어 학습 방법은 그냥 한 12가지 정도가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가시면 되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막 하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예, 구조주의 언어학, 인지주의 언어학,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인지주의, 뭐 이런 정도로니까 이번 학습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